전반부에서 상속 분쟁과 관련해서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상속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상속 분쟁은 왜 줄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분쟁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강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자녀들한테 뭐 조금씩 준 건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래. 비싼 거 가지려고 그래. 그리고 똑같이 5억 원짜리 집이 있고 똑같이 5억 원짜리 상가라고 해도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다툴 때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속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속인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그래서 어느 한 형제를 뺄 수는 없고 전 상속인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정확히 나누게 될 것이고 다시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필요한 분이 소송을 하게 돼서 예를 들면은 삼형제인데 맏형이 소송을 제기하면 피신청인은 작은 아들, 셋째 아들이겠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참여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소송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다투기도 하고 합의도 하고 결국 안 된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원물 분할이라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등기로 이렇게 나누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때는 현금 분할도 합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다투시고 버틴다? 경매합니다. 경매에서 현금으로 분할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상속재산 분할할 때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형제들이, 삼형제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이제 상속을 나눕니다. 근데 아파트가 이제 많이 올라갔고 아버지가 사시던 강남의 아파트가 15억이 됐어요. 그래서 형 5억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고 이 나누기 전에 이거 팔아서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세금 다 내고 남는 거 순수하게 3분의 1씩 나눠 형. 그래서 사이좋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고 이제 팔아서 돈도 나눴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대출이 있었어요. 5억 원이. 그래서 이때 만약에 종전 얘기한 것처럼 삼형제가 사이좋게 3분의 1씩 나눠 형 그랬으면 은행에 아버님이 3억 대출이 있었을 때 1억씩 나누면 되겠죠. 거기서 뭐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버님이 은행에 대출이 있는 거를 모르고 양보를 한 형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저 형이 아버지 모시고 오래 사셨으니까 저기 15억 중에서 10억 형이 가져가고 우리는 2억 5천씩 가져갈게 이렇게 나눴는데 은행에서 3억짜리 독촉이 왔네요. 그럼 당연히 형이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철저히 3분의 1씩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5천을 가져간 형제도 1억 원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채무는 상속 지분대로 철저히 나눠지기 때문에 합의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 채무는 합의할 수 없을까요? 만약에 채무를 합의한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줬는데 자기네들끼리 재산이 많은 형이 가져가고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막내한테만 이 대출빚은 얘한테 가져가세요 라고 한다면 은행이 불이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인들이 협의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하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소송 하나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 전반부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기여분 분쟁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딱 했더니 맏딸이 이제 거기다 반심판 청구라는 걸 하면서 오빠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5년을 내가 모셨잖아. 그리고 매달 내가 반찬해다 드렸고 그 다음에 드나들면서 병원도 내가 모시고 다녔는데 그 교통비 내가 다 썼거든. 병원비도 내가 다 썼고 그러니까 나의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나눠야 돼 이렇게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전체 상속재산이 5억이라고 하면 내가 20%의 기여분 인정받는다고 그러면 5억에서 일단 1억을 뺍니다. 그러니까 4억을 갖고 나머지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2억 원은 1억 원 기여분 1억 원은 이 기여분 인정된 자녀가 먼저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치열하게 이 부분을 다투는데
문제는 기여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법에 이제 문헌대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를 하면 된다.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병간호를 했다든가 특별한 기여를 할 때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건 특별 기여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에서 특별한 기여를 주로 그걸 주장하세요. 내가 10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밥 해드렸잖아. 이 주장 하나. 그다음에 아버지 사업하는데 또는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과수원 하시는데 내가 월급 안 받고 20년 동안 일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 재산에 내가 무급으로 일했던 봉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 인정해줘.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남편분 돌아가시면 이 영감 병석에 누워갖고 대소변 내가 다 뻗어내고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 사업한다고 할 때 내가 옆집 순이 엄마, 영희 엄마한테 돈 빌려다가 싹싹싹 빌려서 돈 빌려다가 내가 갖다 준 게 있는데 그거 나한테 기업은 인정해다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큰 원칙에 있어서는 기업은 인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5%, 20%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몇 년 전 대법원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업은 인정을 확대하겠다. 대폭 인정해주고 그 정도도 15%, 20%였던 것을 50%, 무려 90%는 인정한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은에 대해서 대폭 인정을 하겠다. 왜냐? 핵거적화되면서 가족의 이렇게 생활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의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여도라는 걸 조금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식사수발 들고 하는 것도 부양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병간호를 다른 자녀는 안 했는데 특별히 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것이고 특히 배우자의 기여분을 대폭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배우자분들이 사실 50%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그 부양은 인정되고 있지 않고요. 특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다른 형제들은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전반에도 설명했지만 뭐에 분쟁이 있다고요? 얹혀 살았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얹혀 사시는 거 말고 본인이 생활비 되고 본인의 돈으로 병원비 되고 본인이 차비 내서 교통비 내서 모시고 가고 이 정도는 돼야 특별한 기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녀들은 20% 내외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무료 변론이라든가 무료 상담을 변호사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한변협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요즘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이제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무료 법률 상담에서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을까? 1, 2 순위를 다루는 게 있었습니다.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빚만 남겨놓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료 있던데요. 이 보험을 아버지 빚 갚아도 돼요? 이게 질문 순위 1위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아시나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들어준 보험 내가 받으면 장례식장에 빚쟁이 오잖아요. 갚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내 자녀 누구한테 줘라라고 들어오는 생명보험 이거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보험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 또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내 치료비라든가 향후 뭐 이렇게 후유증이 생겼을 때 쓰라고 주는 보험이건 손해보험이죠. 그죠?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 이거는 상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쓰신 치료비를 보존하라고 가입된 보험 계약대로 주는 거라서 이거는 가입자, 계약자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내가 죽으면 보통은 이제 오늘 보험증서들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법정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거를 수익자한테 줘라. 또는 아내나 딸 자녀한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험회사하고 아버지가 계약을 해서 수익자를 딸로 지정해놨다라고 하면 딸의 고유재산이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의 나의 고유재산이니까 그거는 상속을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도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아버지 부모님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 보험 1억 원이 생명보험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법원에 가셔갖고 3개월 내 하시면 되죠. 상속 포기하시고 보험금은 수령하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에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금은 내라 정해놨기 때문에 상속세는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빚 안 갚으셔도 되고 상속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보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 이제 지방의 한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며느리 손녀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분쟁의 대상이었어요. 은행에서 어느 날 며느리를 상대로 해서 며느리하고 상속 1순위였던 그 딸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송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빚만 남기고 가서 저 상속 포기했는데요? 제가 왜 그 은행 빚을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때 은행에서 웃으면서 그럽니다. 얼마 전 그쪽에 남편분의 보험금 3천만 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한 게 아니고 단순 승인한 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채무를 승계하셨고 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이 아내는 상속 포기한 거고 난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돼서 받은 거기 때문에 갚을 의미가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한테 쫓아가냐. 안타깝게 사망한 남편의 어머니, 이 아내분의 시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셔서 그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승계하게 돼서 그리려고 하게 됩니다. 이 은행에서. 어머님 상속 포기를 안 하셨으니까요, 그 아드님의 빚 갚아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아내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며느라, 네가 보험료는 받았으니까 네가 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보험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전 상속 포기했으니까 못 냅니다. 어머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그거 갚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결정을 했을까요? 역시 이제 원칙대로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이 아내는 갚을 필요가 없고 안타깝지만 시어머니, 어머니께서 상속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빚을 갚으세요 라고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이제 제가 안타까웠던 건,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을 때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게 되면 재산도 안 물려받지만 모든 채무도 안 물려받게 됩니다. 세금 채무도 포함해서요. 근데 이게 미처 상속 포기를 안 했는데 뭐 빚이 없을 것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불현듯 뭐 1년 뒤에 갑자기 뭐 채무가 있다고 온다거나, 아니면 상속 포기하기 좀 까리해요. 까리해. 이게 빚이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속 포기했다가 재산이 더 많은 거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만약에 빚이 더 많다면 그 범위 내에서 나는 안 갚겠다. 근데 재산에서 빚을 갖고 남는 게 있다면 그 재산은 내가 가져도 된다라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이 한정 승인 제도를 잘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시어머니가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의 상속을 포기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아들의 빚이라니까 갚아야 되는 이런 뭐 책임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에서 정말 아쉬웠던 건 이 며느리가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 승인을 해줬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지 않고 본인 떼에서 상속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며느리가 받고, 한정 승인을 해서 남편의 재산이 없으니까 빚은 안 갚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험금만 딱 받고 그거를 상속을 포기해버리니까 시어머니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상속을 내 대에서 단절해서 끊어서 다음 상속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재산으로 돈 갚을 필요 없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말 활용할 가치가 있는 그 제도죠. 근데 이게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정 승인은 알긴 하는데요. 그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예요. 남편의 재산, 집 있고 예금 있고 뭐 있는데 아는 대로만 쓰시면 돼요. 남편의 무슨 은행에 K은행에 대출이 5천만 원 있고 하다못해 이제 밀린 핸드폰 요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를 해서 딱 재판부에 판사한테 이렇게 딱 드리면 판사가 이렇게 보고 빚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빚이 올지 모르시긴 하겠네요 라고 하면 결정문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이제 공시 절차를 거쳐서 그게 이제 한정 승인이 됩니다. 그게 웬만하면 승인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그걸 공고를 내요. 이렇게 한정 승인 신청이 들어왔고 내가 허가하니 채권자들은 알아서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제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상속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게 있습니다. 유언장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유언장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내가 죽은 다음에 재산을 이렇게 나눠 가져라라고 해서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또는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신세진분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이렇게 유증이죠. 돌아가시면 주라는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문서입니다. 유언장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데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죠. 근데 유언장은 법정주의가 정말 엄격해서 법이 정한 요건에서 하나라도 결한다라고 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언장의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작성하는 거다, 생전에 작성하시는 거다, 그 효력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돌아가신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민법에서 5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필, 그 다음에 녹취, 녹음, 그 다음에 공정증서, 우리가 흔히 공증공증하는 공정증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증서가 있습니다. 근데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2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그 유언장 작성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즘 떠오르는 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에 녹음에 의한 게 떠오르냐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시는 게 있어요. 내 자산 중에 너 뭐뭐뭐 줘라? 라고 영상으로 남겨갖고 자녀들한테 이제 그 SNS로 전송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녹음료 이제 유언에 해당하게 될 거고 그건 그렇게 보내선 효력이 없고요. 그건 간략히 설명드리면 내가 녹음을 이렇게 찍고 그 옆에 누군가가 상속인이 아닌 누군가가 제가요 이분이요 자녀 중에 누구한테 얼마 주라고 한 거 들었고요. 저 증인 누굽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찍어 놓으셔야 효력이 있어요. 그럼 유언장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2가지 유언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변호사가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공증을 하는 데 가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된다거나 어떤 사후의 법적인 문제가 유언장 관련해서 그 진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좀 들지만 정확히 하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성하려고 하면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증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유언장 작성해 놓은 걸 주변에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을 생전에 이제 유발할 수도 있고 해서 잘 안 하시고 비용이 들고 번거로우니까 잘 안 하시고요. 자필로 쓰는 자필 유언장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필 유언장은 5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전문이라 그래서 유언장 전체 문장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타자 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쓰셔야 되는데 2020년도 몇 월 며칠 정확히 쓰시고 정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내 환갑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뭐 환갑은 단 한 번이니까 날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소 반드시 번지수까지 끝까지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몇 호인지까지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판례 있습니다. 암사동 서울 무슨 암사동 끝나고 번지수 안 쓰는 산이 무효가 나왔습니다. 왜요? 암사동에 홍길동이 몇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수 반드시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셔야 되고 도장 꽝 찍으셔야 됩니다. 도장.
물론 이게 무인도 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 이게 달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장이 좋은데 반드시 인감 도장일 필요 없고 아무 도장이나 찍으셔도 됩니다. 도장이 없었던 사안에서 연세대학교에 100억 원을 기부했던 독지가의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반드시 찍으셔야 되고 아직까지 서명, 사인하는 거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명이나 사인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인인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직까지 서명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아무 도장이나 도장을 꼭 찍어주시라.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수정을 하신다면 수정한데도 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자나 수정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언장과 관련해서 이제 언제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유언장은 매일 쓰셔도 됩니다. 아침에 쓰셔도 되고 저녁에 쓰셔도 되고 오늘은 둘째 딸한테 준다는데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깍두기 짜게 해갖고 왔어. 그러면 내일은 셋째 딸한테 준다고 바꾸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수십 개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날짜를 쓰셔야 됩니다. 날짜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 그럼 앞에 거 찢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맨 마지막 것만 있으면 맨 마지막에 내용과 저촉되는 유언장들은 다 자동으로 무효가 되니까 그냥 마지막에 쓴 게 유효하다. 매일 써도 된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주의하시면 되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재산만은 안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재산이 15억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장남한테 주고 내 은행비 3억 있는 건 둘째 아들이 가져라. 안 됩니다. 채무는 그 유언장의 그 내용으로 본인이 임의대로 적을 수 없고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채무는 내가 어떻게 가져라라고 쓴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상속분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장남한테 주고 채무는 둘째 아들한테만 줘라라고 남겨도 채무는 n분의 1로 반씩 형제가 나눠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와 관련해서는 유언장에 적으셔도 효력이 없다. 또 하나.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다음에 나 이 제사 꼭 지내줘라. 이런 거는 유언장에 쓰셔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그건 돌아가신 분의 뜻 유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관련해서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키신다라고 하면 유언장 효력이 있고 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은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류분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유언을 남기신 재산에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된다. 물론 소송을 제기했을 때입니다. 이런 부분 주의하셔서 전 재산 이렇게 몰아주기 상속하지 마시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유류분만큼은 좀 분배를 해주셔라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상속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상속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구단과 같습니다. 법정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내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구구단처럼 2, 3은 6, 4, 5, 20 이렇게 돼 있지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정확한 정보를 안다라고 하면 소송의 승패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한 정보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쟁을 하시라고 이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시고 형제 간에 자녀 간에 우애 지키시라고 오늘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상속 분쟁 미리 알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